정치인 열전 오늘 주인공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면요, 모두 독재와 장기 집권, 부정선거, 비리와 부패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대통령으로 대부분 기억을 하죠. 모두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부터 엘리트였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학교를 다녔고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했던 분이 어떻게 집권한 뒤 민주정치의 기본마저 외면했을까? 아니, 오히려 악용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70대의 나이에도 정정했죠. 또 어눌하긴 했지만 맛깔나는 연설 솜씨를 자랑하기도 했고요. 좀 떨리는 목소리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하는 연설은 독특한 감동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와 비리로 얼룩진 과오는 우리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 저는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기대긴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안보 문제를 해결한 공로만은 얘기하고자 합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세계 정세 인식과 현실 정치 감각은 탁월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는 세계 힘의 질서 속에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 또 물론 정부 수립이라는 명분에 자신의 집권이라는 권력욕을 일치시킨 것은 현실 정치가로서의 능력으로 볼 수 있죠. 이후 통일정부 수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6.25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셈입니다. 혹독한 전쟁을 치렀지만 다시 분단으로 되돌아간 점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최근 건국절 논쟁을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3.1운동에 이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1919년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부 수립에 성공한 1948년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세세한 얘기는 접어두고요. 여기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기준이 됩니다. 저는 이념을 떠나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한 공로만으로도 이승만 대통령은 충분히 역사에 인정을 받을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루어진 것이지 직접적으로는요, 독립운동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진보나 보수, 좌우로 나누어 이 논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논란이 복잡해지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인식보다는 자신들의 유불리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이 속한 그룹의 억지스런 스펙 쌓기나 과거 세탁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조국 전 장관요, 자녀에 대한 잘못된 스펙 쌓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승만은 6.25 전쟁 막바지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 사진에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같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6.25 전쟁을 치렀죠. 당시 미국 정부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쓴 이승만의 집념과 비전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요. 한국은 미국에 기댄 정부 수립에 이어 미국의 안보 울타리 속에서 향후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과 필리핀 등과는 안보조약을 맺으면서 한국은 제외시켰습니다. 물론 미국의 세계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죠. 하지만 이승만은 휴전협정까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휴전협정을 반대하면서 방위조약을 밀어붙입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2번씩이나 이같이 휴전협정을 미루고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한 계획까지 수립을 했다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 집념을 보입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압박도 강했고요. 하지만 이승만은 젊어서부터 외교에 눈을 뜬 노련한 외교가였습니다. 또 자신의 정권과 나라의 명운이
이 안보조약에 걸렸다고 당시로서는 판단한 것이죠. 보시는 장면이 이승만 대통령의 부부 사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이승만 대통령이었고요. 외교에 관해서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승만 대통령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외국에 보내는 서신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또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타이핑을 해서 보내는 이런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이같이 당시 국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제대로 아는 외교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반공을 내세워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한국의 이익을 미국에 강요한 이승만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미 방위조약은 이후 연합사령부 구성, 핵우산 제공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안보의 핵심 틀이 됩니다. 조약을 체결한 뒤 이승만은 이후 후손들은 대대로 이 조약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후 미국이 지원하는 안보 속에서 경제개발에 성공하면서 현실화됩니다. 우리가 모두 체험한 일이죠.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워 독자적인 북한 접촉과 친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급증하면서 외교의 틀이 바뀌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정치 현실에 비춰 미국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외교나 경제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친중국 정책을 모색했고요. 북한과의 긴장 완화도 추진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불가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속도에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향과 속도 조절이죠. 예측이 어려운 북한과 중국의 현실을 외면하면 위험해집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과의 군사적 경제적 연대도 아직 여전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친북한 친중국 정책이 우리나라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집단 이기주의 또 강박관념으로 비칠 정도로까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